지구상에서 가장 고요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다. 바람조차 얼어붙은 듯 느리게 움직이고 하얀 지평선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끝없는 얼음과 하늘뿐이다. 이곳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거대한 개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심장 박동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침묵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것은 공포이자 동시에 경외감이다. 남극의 하늘은 때로 1000개의 별이 쏟아질 듯 밝고, 때로는 오로라가 초록빛 커튼처럼 펼쳐진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침묵은 계속된다. 얼음은 단지 차가운 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품은 존재다. 수천 년, 수만 년, 때로는 수백만 년 전의 공기와 먼지, 화산재와 꽃가루를 그대로 간직한 채 층층이 쌓여 있다. 남극의 빙하를 자르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의 층위가 드러난다. 과학자들은 그 얼음 기둥을 분석하며 과거의 기후를, 대기를, 그리고 생명의 흔적을 읽어낸다. 얼음 속에 갇힌 공기방울 하나하나가 고대의 대기 성분을 담고 있고,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산 폭발의 기록을 전한다. 얼음은 기억한다.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의 세상을, 공룡이 걸었던 시절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까지도. 얼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역사가이자 가장 침묵하는 증인이다. 푸른빛을 띤 빙하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시간의 창문을 통해 과거를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북쪽에 대륙이 있다면 남쪽에도 대륙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고, 그렇다면 북반구의 무게를 균형 잡기 위해 남쪽에도 거대한 땅덩어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우주는 완벽한 조화와 대칭의 산물이었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남쪽 땅은 논리적 필연이었다. 그들은 그곳을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즉 미지의 남쪽 땅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상상 속의 대륙이었고 지도 위의 환상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는 이미 거대한 남쪽 대륙이 그려져 있었다. 본 적도 없는 땅을 그들은 논리만으로 예견했던 것이다. 중세의 지도 제작자들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을 지도 아래쪽에 그려 넣었다. 때로는 괴물과 용이 사는 곳으로, 때로는 황금으로 가득한 낙원으로 묘사되었다. 16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은 그 환상의 대륙을 찾아 남쪽 바다로 항해했다. 그들은 향료와 금을 찾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류의 오래된 꿈을 쫓고 있었다. 지도의 공백을 채우고 미지를 정복하며 인간의 지식이 닿지 않는 마지막 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탐험이자 동시에 신화를 현실로 만드는 행위였다. 지도의 여백에 씌어진 "여기에 용들이 있다라는 문구는 공포이자 동시에 유혹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다.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는 실제로 존재했고 우리는 그것을 남극이라고 부른다. 다만 그곳은 황금의 땅이 아니라 얼음의 무덤이었다. 두께 2km가 넘는 빙하 아래에는 산맥이 숨어 있다. 알프스만큼 높은 산들이 수백만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얼음에 갇혀 있다. 감벨치프 산맥은 마치 잠든 거인처럼 침묵 속에 누워 있고, 그 위로는 끝없이 하얀 눈이 내린다. 산의 정상조차 얼음 아래 수백 미터 깊이에 묻혀 있다. 만약 빙하가 녹는다면 그곳에는 또 다른 세상이 드러날 것이다. 고대의 계곡과 호수,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 레이더로 얼음 밑을 스캔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에 놀란다. 거대한 협곡, 잊혀진 강의 흔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지형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남극이 한때는 푸르렀다는 것을. 화석화된 나무들, 고사리의 흔적, 공룡의 뼈들이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다. 1억 년 전 이곳에는 숲이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생명이 번성했다. 온화한 기후 속에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자라났고 거대한 파충류들이 그 숲을 걸었다. 남극은
지금의 뉴질랜드나 칠레 남부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고 곤충들이 윙윙거리며 꽃가루로 옮겼다. 포유류의 조상들이 땅을 파고 새들의 선조가 하늘을 날았다. 상상이 되는가? 지금은 영하 60도를 넘나드는 이곳에 한때 초록빛 생명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나무 화석의 나이테를 분석하면 그 시절 계절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던 남극. 그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이곳에 나무가 자라고 동물이 살았다면 혹시 인간도 있었을까? 아니, 인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은 황당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다. 현대 인류는 겨우 30만 년 전에 등장했고 남극이 얼기 시작한 것은 약 3, 400만 년 전의 일이다. 시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 하지만 남극의 얼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때때로 이런 상상에 빠진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남극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랍다. 생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밤이 되면 남극에는 바람이 분다. 그것은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울부짖는다. 빙하는 천천히 움직이며 갈라지고 그 틈새에서는 수만 년 전의 공기가 새어나온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는 마치 고대의 언어처럼 들린다. 어쩌면 그 바람 속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문명 이전의 문명, 역사, 이전의 역사, 인간 이전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 남극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다. 침묵 속에서, 얼음 아래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남극이 단순히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이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상했던 균형의 대륙은 단순한 철학적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었을지도 모른다. 북쪽에는 유럽과 아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새롭게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다. 그렇다면 남쪽은, 지도의 아래쪽은 항상 공백으로 남겨졌고 그 공백은 상상력으로 채워졌다. 어떤 지도에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남반구 전체를 가로지르며 그려져 있었다.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는 단순한 대륙이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지구는 기울어질 것이고 북반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는 틀린 생각이었지만 상징적으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다 20세기 초 한 독일의 기상학자가 등장한다. 알프레드 베게너. 그는 세계 지도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우연일까?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화석을 연구하고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고 지질학적 구조를 비교했다. 그리고 그는 믿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한다. 대륙은 움직인다. 한때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갈라져 지금의 위치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대륙이 떠다닌다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였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호주, 그리고 남극, 이 5대륙에서 동일한 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고사리의 일종이었다. 이 식물의 씨앗은 바람으로 날아갈 수 없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다. 한때 이 대륙들이 모두 붙어 있었고 그 위에 같은 숲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초대륙을 곤드와나라고 불렀다. 약 5억 년 전부터 1억 8천만 년 전까지 존재했던 거대한 땅덩어리. 그리고 남극은 그 중심에 있었다. 지금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당시 남극은 곤드와나의 심장부였다. 온화한 기후 속에서 숲이 무성했고
강들이 흘렀으며 생명이 번성했다. 남극을 중심으로 다른 대륙들이 마치 꽃잎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상상해보라. 지금 우리가 남극이라고 부르는 얼음의 땅이 한때는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지구의 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곤드와나는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남아메리카는 서쪽으로, 아프리카는 북쪽으로, 인도는 빠른 속도로 북쪽을 향해 떠났다. 호주는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남극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점점 더 남쪽으로, 지구의 가장 아래쪽으로.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다. 따뜻했던 공기가 차가워졌고 비가 눈으로 바뀌었으며 결국 얼음이 땅을 덮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극은 얼음의 무덤이 되어갔다. 하지만 곤드와나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화석으로, 암석으로, 지질 구조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신화 속에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 일부 이론가들은 대담한 주장을 내놓았다. 남극이 아틀란티스의 진짜 위치일 수 있다고. 플라톤이 쓴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문명,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섬. 그것은 단순한 신화일까?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재앙에 대한 왜곡된 기억일까?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있었다고 했다. 지브롤터 해협 너머, 즉 대서양 어딘가에. 하지만 만약 우리가 더 남쪽을 본다면? 만약 아틀란티스가 남극이었다면? 한때 온화한 기후를 가졌던 대륙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얼음에 뒤덮였다면?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실제로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그것은 순식간이었다. 증거는 없다. 남극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된 적은 없다. 하지만 부재의 증거가 증거의 부재는 아니다. 남극의 99%는 여전히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다.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2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레이더와 위성으로 지형을 스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접 파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질문은 계속된다. 신화는 망상일까? 혹은 기억의 그림자일까?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홍수 신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이야기, 황금 시대의 전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실제로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희미한 기억일까? 곤드와나의 분열, 남극의 동결, 그리고 기후의 급변,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류의 초기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까? 남극은 침묵한다. 얼음 아래에서 수백만 년의 시간이 쌓여 있는 그곳에서 진실은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할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서서히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제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묘한 물건과 마주하게 된다. 종이 위에 그려진 있을 수 없는 지식의 흔적.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도 피리 레이스는 한 장의 지도를 완성했다. 그는 뛰어난 항해사였고 지중해의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도에는 그가 결코 가본 적 없는 땅들이 그려져 있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 놀랍도록 정확했고 카리브해의 섬들이 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지도의 맨 아래였다. 남쪽 끝에 남극으로 보이는 해안선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얼음으로 뒤덮인 해안이 아니었다. 산맥과 강, 만과 고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얼음이 없던 시절에 남극을 본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했다. 16세기의 남극은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다. 유럽인들이 남극 대륙을 처음 목격한 것은 1820년의 일이다. 피리레이스가 지도를 그린 시점보다 300년도 더 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피리레이스는 어떻게 남극의 해안선을 알 수 있었을까? 그는 직접 가보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대신 그는 20개가 넘는 고대의 지도들을 참고했다고 적었다. 어떤 것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것이었고
어떤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 약탈한 비잔틴 제국의 도서관에서 이 지도들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지도들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피리레이스의 지도만이 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20세기 중반 지질학자들이 피리레이스의 지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대의 지진파 탐사 기술로 남극의 얼음 및 지형을 매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피리레이스의 지도에 그려진 해안선이 얼음 아래 숨겨진 실제 남극의 지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왜곡도 있었고 오류도 있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이것은 단지 피리레이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1531년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오론티우스 피나에우스도 남극 대륙을 그렸다. 그의 지도에서 남극은 두 개의 큰 땅덩어리로 나뉘어 있었고 중간에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현대과학이 발견한 남극의 실제 지형과 유사했다. 동남극과 서남극은 실제로 서로 다른 지각판 위에 있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다. 오론티우스는 어떻게 알았을까? 1737년 프랑스의 필립 뷰아슈는 더욱 기묘한 지도를 발표했다. 그의 지도에는 남극이 두 개의 대륙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 사이로 바다가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정확했다. 만약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실제로 남극은 두 개의 섬으로 갈라질 것이다. 하지만 1737년에는 아무도 이것을 알 수 없었다. 남극 대륙 자체가 발견되기 80년도 전의 일이었으니까. 회의론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었을 뿐이라고. 지도 제작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남쪽에 대륙을 그려 넣었을 뿐이고 그것이 우연히 실제와 비슷했을 뿐이라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아내는 데 뛰어나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얼굴을 보고 별 사이에서 동물을 본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낸다. 피리레이스의 지도도 그런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정말로 고대의 항해자들이 남극에 도달했다면, 만약 얼음이 덮기 전 혹은 얼음이 덜 두꺼웠던 시절에 누군가 그곳의 해안선을 측량했다면 그 지식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지도로 복사되고 도서관에 보관되다가 결국 피리레이스의 손에 들어왔다면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린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대의 항해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넘어 대서양을 항해했고 폴리네시아인들은 별을 보고 태평양의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섬들을 발견했다. 바이킹들은 11세기에 이미 아메리카에 도착했다. 만약 이들보다 더 오래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항해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이 남긴 지도가 복사에 복사를 거듭하며 1000년, 2000년을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원본 지도들은 모두 사라졌다. 피리레이스가 참고했다는 20개의 고대 지도, 오론티우스가 본 자료들, 뷰아슈가 인용한 출처들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화재로, 전쟁으로, 시간의 무게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사본의 복사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불가능한 지식뿐이다. 지도의 여백은 상상력을 부른다. 알 수 없는 것은 신화가 되고 신화는 전설이 된다. 어쩌면 이 지도들은 단지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미지의 땅에 대한 동경, 완벽한 세계에 대한 갈망.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잊혀진 과거의 속삭임일 수도 있다. 얼음 아래 묻힌 진실의 그림자. 남극은 지도 속 상상에서 현실로 변해갔다. 탐험가들이 남쪽 바다를 항해하고 얼음 대륙을 발견하고 그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발견할수록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다. 피리레이스의 지도는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지도만이 남쪽의 땅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류의 이야기 속에도 신화 속에도 남쪽으로부터 온 무언가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지구의 균형을 위해 남쪽 대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리학자 스트라보의 기록을 인용하며 남쪽의 온화한 기후 지역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이 본 적도 없는 땅에 대해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더 멀리 태평양의 섬들로 눈을 돌려보자. 폴리네시아의 항해자들은 별을 읽고 파도의 패턴을 해석하며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넜다. 그들의 전승 속에는 남쪽으로 항해한 전설적인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다. 얼음의 땅, 밤이 끝없이 계속되는 곳, 그리고 하늘에서 빛의 커튼이 춤추는 곳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그곳을 테아오테아, 즉 에이오티아, 즉 하얀 세계라고 불렀다. 실제로 남극을 본 것일까? 아니면 상상 속의 땅이었을까? 남아메리카로 가보자. 안데스 산맥의 고원에서 잉카인들은 비라코차를 숭배했다. 바다에서 온 신, 지혜를 가져온 존재. 전설에 따르면 비라코차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났지만 그의 진짜 고향은 남쪽 바다 너머 어딘가였다고 한다. 그는 인간에게 농사와 건축, 천문학을 가르쳤고 그의 일을 마친 후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남쪽으로, 수평선 너머로.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한두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로 교류가 없었던 멀리 떨어진 문화들이 모두 남쪽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조상들이 왔던 곳이고, 어떤 곳에서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며, 또 어떤 곳에서는 신들의 고향이다. 우연일까? 아니면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남은 실제 장소에 대한 왜곡된 흔적일까? 대홍수 신화를 생각해보자.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의 홍수 이야기가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성경의 노아, 힌두교의 마누,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아즈텍의 코스코스트리, 중국의 군과, 우임금. 세계가 물에 잠기고 소수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다. 무언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다. 빙하기를 떠올려 보라. 약 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끝나면서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올랐다.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해수면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미터, 심지어 100미터 이상 올랐다.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의 세계가 물에 잠겼다. 천천히가 아니라 때로는 급격하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바다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것이 홍수 신화의 기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만약 남극도 그 시기에 얼기 시작했다면? 만약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물론 현대 인류가 남극에 정착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남극의 변화는 단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일부였다.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면서 막대한 양의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고 해수면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대기 순환 패턴이 변했고 해류가 바뀌었으며 전 세계의 기후가 요동쳤다. 이런 격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 세상의 끝, 거대한 파멸, 그리고 다시 시작된 세계.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대재앙의 기억인가? 과학과 신화의 경계는 때로 모호하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상징과 은유로 포장한 것일 수 있다. 홍수 신화가 실제 홍수를 기억하는 것처럼 남쪽의 땅에 대한 신화도 실제로 존재했던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일 수 있다. 남극의 파멸과 세계적 기억의 연결점, 이것은 추측이다.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인류의 무의식 속에 남은 공통의 상흔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왜 우리는 잃어버린 문명에 그토록 매혹되는가? 왜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무대륙 같은 이야기에 끌리는가?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층위에 그 상실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든 문명은 기억을 잃는다. 문자로 기록하기 전에 시간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형된다. 사실이 신화가 되고 역사가 전설이 된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형태를 바꿔 살아남는다. 이야기로, 의뢰로, 금기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동경으로. 남쪽의 땅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것일 수 있다. 한때 존재했던 무언가,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무언가, 하지만 시간 속에서 잊혀진 무언가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 남극이 얼음에 덮이기 전 인간이 그곳에 발을 디뎠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극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모든 문명은 기억을 잃지만 이야기는 남는다. 그 이야기 속에 진실의 조각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지 물리적 증거만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새겨진 흔적들이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남쪽으로, 얼음 아래로, 침묵 속으로. 신화와 추측을 넘어 이제 우리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1957년 국제지구물리학연도가 선포되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지구를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야심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남극이었다. 레이더, 지진파 탐사, 중력 측정, 온갖 첨단 기술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얼음 아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벨치프 산맥. 이름조차 낯선 이 산맥은 남극 대륙의 동쪽에 숨어 있다. 높이는 0미터가 넘는다. 알프스의 몽블랑보다 높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산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정상부터 산기슭까지 모두 얼음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2km가 넘는 빙하가 산맥 전체를 덮고 있다. 산은 거기 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레이더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산맥. 마치 유령처럼.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다. 보스토크 호수. 남극 대륙 동쪽 깊은 곳에 얼음 4km 아래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 길이 250km, 너비 50km. 그것은 단순한 얼음 및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깊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진짜 호수였다. 그리고 그 호수는 약 500만 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상상해보라. 500만 년.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호수는 얼음 아래 갇혀 있었다. 빛이 닿지 않고 공기와 접촉하지 않으며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그런데 과학자들이 호수의 물을 채취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 생명이 있었다.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 광합성 없이, 태양 없이, 오직 지구 내부의 열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가능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발견이었다. 만약 얼음 4km 아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이 존재한다면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그곳에도 얼음 아래 바다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생명이? 하지만 보스토크 호수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남극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빙하 및 호수들이 발견되었다. 어떤 것은 작지만 어떤 것은 보스토크만큼 거대하다. 그리고 이 호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얼음 밑에 강이 흐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들이 얼음 아래를 흐르며 호수와 호수를 잇는다. 마치 혈관처럼 남극 대륙 전체에 물의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다. 과학자들은 더 파고들었다. 화석을 찾았다. 나무, 고사리, 그리고 공룡. 남극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은 크리올로포사우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약 1억 9천만 년 전에 살았던 육식 공룡이다. 키는 6미터가 넘었고 머리에는 기묘한 관 모양의 돌기가 있었다. 그는 한때 남극의 숲을 누비며 사냥했다. 지금 그 위로는 끝없는 얼음만이 펼쳐져 있지만 식물의 꽃가루도 발견되었다. 너도밤나무, 소철류, 그리고 양치류의 포자들. 이것들은 단순히 남극이 따뜻했다는 증거를 넘어 어떤 식물들이 자랐는지, 기후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준다. 과학자들은 꽃가루의 연대를 측정하고 기후 모델을 재구성하며 과거의 남극을 복원해낸다. 위성 레이더는 얼음 밑에 거대한 계곡들을 발견했다. 한때 강이 흘렀던 자리다.
어떤 계곡은 나일 강만큼 길다. 물이 흘렀고 삼각주가 형성되었으며 퇴적물이 쌓였다. 지금은 모두 얼음에 묻혔지만 지형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그렇다면 언제 남극은 얼기 시작했을까? 약 400만 년 전이다.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극적인 변화는 더 최근에 일어났다. 12, 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기.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하락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해성 충돌이라는 이론도 있고 화산 폭발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해류 변화라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매머드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숲이 사라졌으며 인간 문명이 후퇴했다. 그리고 남극은 더욱 두꺼운 얼음에 덮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남극의 모든 곳이 얼음으로 뒤덮인 것은 아니다. 지열이 있는 곳에서는 얼음 밑이 따뜻하다. 지구 내부의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얼음을 녹인다. 그래서 보스토크 호수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지열 포켓이라고 부른다. 얼음으로 둘러싸인, 하지만 그 안은 따뜻한 공간들. 일부 연구자들은 대담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이런 지열 포켓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만약 남극이 얼기 시작할 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었다면? 온천처럼, 화산지대처럼 따뜻한 물이 흐르고 눈이 녹는 곳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생명은, 어쩌면 인간도 그곳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른다. 증거는 없다. 이것은 순전히 가설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대륙이다. 얼음 아래로 강이 흐르고 호수에서 생명이 자라며 지열이 따뜻함을 제공한다. 남극은 죽은 땅이 아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다. 만약 인간이 그 시절 남극에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얼음 밑에 묻혀 있을까? 아니면 얼음이 형성되기 전에 떠났을까?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과학적 발견과 상상의 경계 위에서 고요히 흔들리며 우리는 계속 질문한다. 얼음은 기억의 도서관이다.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 그 책을 펼쳐 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과학적 발견들은 남극이 한때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인간 문명의 흔적은, 도시의 유적은, 건축물은,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남극의 표면 위를 걷고 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레이더로 얼음 밑을 스캔한다. 하지만 정작 찾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침묵만이 우리에게 돌아올 뿐이다. 2016년 위성 이미지 한 장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남극 대륙 중앙부에서 촬영된 사진이었다. 그 이미지에는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세 개의 구조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완벽한 삼각형, 거의 동일한 크기,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배열이었다. 사람들은 흥분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일까? 소셜미디어에서는 추측이 난무했다. 고대 문명의 유적이다. 외계인의 건축물이다. 아틀란티스의 신전이다. 이미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과학자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것은 누나탁, 즉 얼음 위로 솟아오른 산봉우리일 뿐이라고. 남극에는 이런 지형이 수없이 많다. 얼음이 산을 덮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만은 얼음 위로 튀어나온다. 바람과 침식이 바위를 깎아내면서 때로는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특히 화강암이나 현무암 같은 단단한 암석은 침식에 강하기 때문에 주변이 깎여나가면서 삼각불 모양으로 남게 된다. 자연의 조각품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호른이라고 부른다. 스위스의 마터호른처럼.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모든 피라미드 형태의 산이 정말 자연적인 것일까?
우리는 얼음 아래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레이더로 지형을 스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략적인 윤곽만을 보여줄 뿐이다. 레이더는 큰 물체, 산맥과 계곡 같은 거대한 지형은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물은, 도시의 유적은, 그것들은 얼음과 암석의 신호 속에 묻혀버릴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인공 구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수백만 톤의 얼음 아래 묻혀 있을 것이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연지형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남극 문명이 어떤 형태였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기묘한 이야기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남극의 비밀기지를 건설했다는 전설이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 독일은 노이슈바벨란트 탐사라는 이름으로 남극 대륙의 일부를 조사했다. 알프레드 리처 선장이 이끄는 탐사대는 남극의 약 60만 제곱킬로미터를 항공 촬영했다. 그들은 그 지역을 독일 영토로 선포하고 비행기에서 수천 개의 나치 깃발을 투하했다. 금속 막대에 꽂힌 깃발들이 얼음 위에 밝혔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탐사였다. 영토 확장과 포경 기지 건설을 위한 사전 조사. 하지만 소문은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 비밀 기지, 지하 시설, 심지어 UFO 실험까지. 히틀러가 패전을 예상하고 남극에 도피처를 마련했다는 이야기. 유보트가 전쟁 말기에 비밀 화물을 싣고 남극으로 향했다는 증언.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실제로 그런 기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1940년대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이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남극 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1946년부터 1947년까지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끄는 탐사대는 4,700명의 군인과 13척의 군함, 33대의 항공기를 동원했다. 당시로서는 남극에 보낸 가장 큰 규모의 원정대였다. 공식적으로는 과학 탐사였다. 남극의 기후 연구, 지형 측량, 그리고 군사작전 훈련.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군사력이 필요했을까? 일부는 나치의 기지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작전은 예정보다 일찍 중단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했다. 버드 제독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기묘한 말을 남겼다. 남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고. 진실은 아마도 평범할 것이다.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미국은 남극에서의 군사 작전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극한 환경에서의 장비 테스트, 병력 전개, 보급선 운영,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군사적 경험이었다. 나치의 기지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공백을 채운다. 알 수 없는 것은 신비가 되고 신비는 전설이 된다. 그리고 전설은 때로 진실보다 더 강력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견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1960년대 소련의 탐사대가 보스토크 기지 근처에서 이상한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다. 공식 문서는 이것을 기상 관측 장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전 탐사대가 남기고 간 쓰레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일부 팀원들은 나중에 그것이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녹이 많이 쓸어 있었고 형태가 기묘했다고. 현대의 장비와는 다른 디자인이었다고. 하지만 그 금속 조각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모스크바로 보내졌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하다. 사라졌다. 분석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1980년대 또 다른 소련 팀이 얼음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소리, 마치 기계처럼 들렸다고 한다. 펄스처럼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녹음했지만 음질이 너무 나빠서 분석이 불가능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빙하의 움직임이나 물의 흐름 소리로 설명했다. 얼음이 갈라질 때 나는 소리, 지하 하천의 물소리, 혹은 음향이 얼음 속을 통과하면서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탐사대원들은 확신했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고. 너무 규칙적이었고 너무 명확한 패턴이 있었다고. 그들 중 한 명은 마치 모스 부호 같았다고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부분은 오해나 착각일 것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감각은 왜곡된다. 고립과 추위, 끝없는 하얀 풍경은 환각을 만들어낸다. 극지방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제3의 남자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알려져 있다. 혼자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환청. 어니스트 셰클턴도 이것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원종 중에 보이지 않는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다고 기록했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착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남극 연안에서 발견된 돌 구조물들이 있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일부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인다. 원형으로 배치된 돌들, 일렬로 늘어선 바위들. 2003년 한 탐사팀이 남극 반도에서 거의 완벽한 원형을 이루는 돌 배열을 발견했다. 지름은 약 15m. 둘레를 따라 큰 돌들이 거의 등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일까?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돌들이 자연스럽게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완벽한 원형은 매우 드물다.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아무도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극 조약이 대규모 발굴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칠레 남부의 몬테베르데 유적을 생각해보자. 이곳에서는 약 500년 전에 인간 정착지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베링 해협이 아직 얼어붙어 있던 때이기 때문이다. 당시 통설은 인간이 베링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로 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몬테베르데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유적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미에 도착했을까? 배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태평양 연안을 따라 항해했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해안을 따라 조개를 캐고 물고기를 잡으며 천천히 이동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남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 드레이크 해협은 남미와 남극 사이의 바다다. 폭은 약 800km.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 중 하나다. 파도는 10m가 넘고 바람은 시속 100km를 초과한다. 남극해의 거친 해류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이곳에서 충돌한다. 현대 쇄빙선으로도 위험한 항로다. 고대인들이 이것을 건널 수 있었을까? 가죽배나 나무 칸으로?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빙하기 동안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다. 일부 섬들이 드러나 있었고 항로가 더 짧았을 수도 있다. 중간 지점에서 쉴 수 있는 땅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폴리네시아인들이 태평양의 수천 킬로미터를 건넜다면 남미의 해양 민족도 남극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별을 보고 항해했고 바람과 해류를 읽었으며 새들의 비행 패턴으로 육지를 찾아냈다. 800km는 멀지만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다. 증거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남극에 도착했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얼음으로 뒤덮인 불모지? 아니면 아직 따뜻했던 해안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잊힌 문명을 찾고자 한다. 우리는 미스터리에 끌린다. 알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매혹된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원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미지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실, 그것은 우리에게 경이감을 선사한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놀라움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 남극의 얼음 위를 스치는 바람,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지 자연의 소음일 뿐일까? 아니면 잠들어 있던 문명의 숨결일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침묵 속의 흔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른다. 얼음 아래로, 시간 속으로, 잊혀진 과거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계속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언젠가 그 침묵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는 더 대담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만약 남극에 정말로 고대의 문명이 있었다면 그 흔적은 어디로 갔을까? 얼음 아래 묻혔을까? 아니면 그들은 떠났을까? 그리고 만약 떠났다면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끈다. 나일 강변으로, 사막의 모래 위로, 거대한 피라미드가 서 있는 기자 고원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첫 시간, 즉 제프테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그것은 신들이 인간과 함께 걸었던 시대, 질서가 혼돈으로부터 태어난 순간이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오시리스와 이시스, 토트와 호루스 같은 신들이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다. 농사 짓는 법, 글을 쓰는 법, 별을 읽는 법, 그리고 돌을 쌓아 영원한 기념물을 세우는 법. 하지만 이 신들은 어디서 왔을까? 일부 이집트 문헌은 그들이 남쪽의 땅에서 왔다고 암시한다. 타 네체르, 신들의 땅.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누비아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먼 곳, 훨씬 더 남쪽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알지 못했던 혹은 기억만으로 알았던 땅, 지도에도 없는 곳, 피라미드를 보자.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경에 건설되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그 정밀함은 놀랍다. 230m의 정사각형 기단, 4개의 면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오차는 0.05도 이하다. 이것은 현대의 나침반 없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별을 관측했다. 특히 북극성과 오리온 자리를. 오리온 자리.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오시리스의 별자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기자의 새 피라미드는 오리온의 허리띠에 있는 세 별의 배열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연일까? 로버트 보발이라는 연구자는 더 나아갔다. 그는 나일강이 은하수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피라미드들의 배치가 밤하늘의 별들을 지상에 재현한 것이라고. 이집트인들은 위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도라는 원칙을 믿었다. 하늘의 질서가 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왜 오리온일까? 왜 그 별자리가 그토록 중요했을까? 오리온은 겨울 하늘의 별자리다. 북반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별무리 중 하나. 하지만 남반구에서도 보인다. 사실 남반구에서는 더욱 높이 뜬다. 적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리온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남극에서 오리온을 보면 그것은 거의 머리 위에 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이 숭배한 오리온의 기억은 훨씬 더 남쪽에서 그 별자리를 보았던 누군가의 기억일까? 푼트를 생각해보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정을 보냈던 전설적인 땅. 기원전 1500년경 여왕 하트셉수트는 푼트로 배를 보냈다. 그들은 유향과 모략, 금과 상아를 가지고 돌아왔다. 푼트의 벽화가 데이르 엘바알이 신전에 새겨져 있다. 이상한 나무들, 기묘한 동물들, 그리고 독특한 옷을 입은 사람들. 하지만 푼트는 어디에 있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푼트가 소말리아나 예멘 어딘가 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어떤 고대 문헌은 푼트를 바다 너머의 땅이라고 묘사한다. 배로 여러 달을 가야 도착하는 곳. 이집트에서 소말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다. 몇 주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왜 바다 너머라고 표현했을까? 혹시 그들이 말하는 푼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은 아니었을까? 스핑크스로 가보자. 기자고원의 거대한 사자상. 그것은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다.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스핑크스의 몸체에 물의 침식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직으로 깊게 파인 홈들. 이것은 바람이 아닌 빗물에 의한 침식이다. 문제는 이집트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던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기원전 2500년경 피라미드가 건설될 때 이집트는 이미 건조했다. 하지만 기원전 10, 0년에서 5, 0년 사이 사하라는 지금보다 훨씬 습했다. 초원이었고 호수가 있었으며 비가 내렸다. 만약 스핑크스가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공식 역사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문명은 우리가 아는 고대 이집트보다
앞선 무언가였다. 이것은 논쟁적인 주장이다. 대부분의 이집트 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더 오래된 문명의 상속자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첫 시간의 사람들, 신들과 가까웠던 자들, 그들로부터 지식이 전해졌다고.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를 보자. 1990년대에 발견된 이 유적은 고고학계를 뒤흔들었다. 거대한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T자 모양의 거석들, 높이는 5m가 넘는다. 그리고 그 연대는 기원전 9600년에서 8200년 사이다. 피라미드보다 6, 0년이나 앞선다. 그것도 농경이 시작되기 전이다. 정착 생활을 하기 전에 수렵 채집인들이 이런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문명의 기원 시점을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괴베클리 테페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면, 남극이 얼기 전 그곳에도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고대 문명들이 남쪽의 조상 문명을 기억하고 있다는 상징적 해석도 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아프수, 즉 깊은 곳에서 왔다고 했다. 마야인들은 톨란, 일곱 동굴의 땅에서 왔다고 전했다. 인도의 베다는 사프타리시, 일곱 현자들이 북쪽에서 왔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어떤 버전에서는 남쪽이라고도 한다. 방향이 혼란스럽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뒤섞였기 때문일지도. 남극이 단지 설국이 아니라 기억의 원료일 수도 있다는 관념.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추측이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강력하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어딘가로부터 왔다는 느낌, 잃어버린 황금시대에 대한 갈망, 완벽했던 과거에 대한 신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무언가의 메아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천문학적 지식을 생각해보자. 세차운동, 지구의 자전축이 약 26, 0년을 주기로 천천히 회전하는 현상이다. 이것 때문에 북극성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 지금은 폴라리스가 북극성이지만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투반이었고 1만 2천년 전에는 베가였다. 그리고 별자리의 위치도 조금씩 바뀐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다. 덴데라 신전의 천장에는 황도 12궁이 그려져 있는데 별자리의 위치가 현재가 아닌 수천 년 전의 것을 반영한다. 어떻게 그들은 세차 운동을 알았을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관측이 필요하다. 한 세대의 일생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지식이 대대로 전해졌다는 의미다.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는. 문명은 이어지고 기억은 형태를 바꾼다. 사실은 신화가 되고 역사는 전설이 되며 구체적인 것은 상징이 된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라미드의 돌 속에, 신전의 별자리 지도 속에, 텍스트의 행간 속에 남아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한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찾으며. 고대의 별빛 아래 나일 강변에 앉아있던 사제를 상상해보자. 그는 파피루스에 무언가를 기록한다. 우리의 지식은 남쪽의 땅에서 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았을까? 아니면 그저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었을 뿐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의 땅은 추상적인 개념이 되었다. 신들의 고향, 지혜의 원천, 잃어버린 낙원. 하지만 어쩌면 처음에는 실제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도리 남극의 얼음과 연결되는 지점, 그것은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시간의 연결이다. 기억의 연결이다. 한 문명이 끝나고 다른 문명이 시작될 때 지식은 전해진다. 때로는 책으로, 때로는 구전으로, 때로는 건축과 예술의 형태로. 그리고 받는 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언어로. 하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남극에서 이집트까지, 얼음에서 모래까지, 침묵에서 파피루스까지.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피라미드를 볼 때, 스핑크스를 볼 때, 그리고 밤하늘의 오리온을 볼 때 우리는 묻는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침묵 속에서, 별빛 속에서 대답이 속삭인다. 남쪽으로 가라. 얼음 아래를 보라. 거기에 모든 것이 잠들어 있다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만약 남극에 정말로 문명이 있었다면 왜 사라졌을까? 무엇이 그들을 파괴했을까?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끔찍하다. 얼음이다. 거대하고 무자비하고 멈출 수 없는 얼음이 모든 것을 삼켰다. 약 1만 2천 년 전, 지구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부른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던 중 갑자기 다시 추워진 시기다. 불과 수십 년, 어쩌면 수년 만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재앙이었다. 세계를 뒤흔든 대격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이론이 있다. 첫 번째는 해성 충돌설이다. 2007년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이상한 층을 발견했다. 백금족 원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것은 외계에서 온 물질의 증거다. 그리고 그 연대는 정확히 영거 드라이아스기의 시작 시점과 일치했다. 해성이 대기권에서 폭발했거나 북아메리카의 빙하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상해보라. 지름 수킬로미터의 해성이 하늘에서 불타며 떨어진다. 대기를 가르는 섬광, 귀청을 찢는 폭음, 충돌 지점에서는 수백만 톤의 얼음이 순식간에 기화한다. 충격파가 대륙을 가로지르며 숲을 쓰러뜨리고 쓰나미가 해안을 휩쓴다. 그리고 하늘은 검어진다. 충돌로 인한 먼지와 그을음이 대기를 덮으면서 햇빛을 차단한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 이론은 화산이다.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폭발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였다.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지구 전체를 덮었다. 기온이 떨어지고 식물이 죽고 동물이 멸종했다. 인류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다. 전 세계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추정도 있다. 영거 드라이아스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까? 대규모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을까? 세 번째는 해류 변화설이다. 북대서양에는 거대한 해류 순환 시스템이 있다. 멕시코 만류가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운반하고 차가운 물이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유럽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하지만 만약 이 순환이 멈춘다면 빙하가 녹으면서 대량의 담수가 대서양으로 흘러들면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진다. 염분이 낮은 물은 가라앉지 않는다. 순환이 멈춘다. 그리고 유럽은 북반구는 급격하게 추워진다. 실제로 영거 드라이아스기 직전에 북미의 거대한 빙하 호수가 붕괴했다는 증거가 있다. 에가시 호수, 온타리오와 매니토바 지역을 덮고 있던 담수 호수였다.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물웅덩이. 그런데 약 1만 2,900년 전 이 호수를 막고 있던 얼음댐이 무너졌다. 수조톤에 담수가 대서양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해류가 멈췄다. 그리고 세상이 얼어붙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해성 충돌이 화산을 자극했고 화산재가 하늘을 덮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해류가 바뀌었다. 연쇄 반응. 하나의 재앙이 다른 재앙을 불러왔고 세계는 혼돈에 빠졌다. 그리고 남극도 이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전 지구적 기온 하락은 남극에 더 많은 눈을 내리게 했다. 눈이 쌓이고 얼음이 형성되고 빙하가 확장되었다. 천천히가 아니었다. 빠르게, 무자비하게. 한때 초록빛이었던 해안가가 하얗게 변했다. 강이 얼고 나무가 죽고 동물이 사라졌다. 찰스 앱굿이라는 지질학자는 더 극단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지각 변유설. 지구의 지각이 맨틀 위에서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치 오렌지 껍질이 과육 위에서 움직이듯이 만약 이것이 일어난다면 대륙의 위치가 바뀐다. 적도 근처에 있던 땅이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극지방에 있던 땅이 온대 지역으로 옮겨간다.
햅굿은 남극이 한때 더 북쪽에 있었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이론은 논쟁적이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햅굿의 책에 서문을 썼다. 아인슈타인은 이 아이디어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아인슈타인도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가능성으로 열어두었을 뿐이다. 더 오래된 재앙도 있다. 2억 5천만 년 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이 일어났다. 페름기 말 대멸종. 지구상 생명의 96%가 사라졌다. 원인은 시베리아의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다고 추정된다. 수백만 년 동안 용암이 흘러나왔고 대기가 오염되었으며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남극에도 비슷한 시기에 거대한 충돌 분화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윌크스 랜드 크레이터, 지름 480km의 거대한 구덩이, 얼음 아래 숨겨져 있다. 만약 이것이 진짜 충돌 분화구라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었을 것이다. 소행성이 남극을 강타하고 충격으로 인해 전 세계의 화산이 폭발했을 수도 있다. 지각판이 움직이고 해일이 대륙을 휩쓸었을 것이다. 하늘은 불타고 바다는 끓었으며 대기는 독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오랜 겨울이 찾아왔다. 먼지와 그을음이 하늘을 덮고 햇빛이 차단되었으며 식물이 죽기 시작했다. 먹이 사슬이 붕괴되었다. 시베리아의 매머드를 생각해보자. 과학자들이 영구동토층에서 발견한 매머드들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다. 위장 속에 음식까지 남아 있었다. 풀과 꽃들. 그들은 먹다가 죽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어떤 것은 서 있는 자세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점진적인 기온 하강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순식간에 충격적으로 세상이 얼어붙었다. 홍수 신화와 얼음의 신화는 서로 보완적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말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얼음에 뒤덮였다고 한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일 수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일어났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빙하가 형성되었다. 물과 얼음, 두 가지 형태의 파멸. 모든 문명은 자연 앞에 더섭다. 우리가 지은 도시, 우리가 세운 기념물, 우리가 축적한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화산 하나, 해성 하나, 기후 변화 하나면 충분하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을 두려워했고 제사를 지냈으며 하늘의 징조를 읽으려 했다. 그들은 세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 속의 재난을 다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DNA 깊숙이 문화의 무의식 속에 대재앙의 기억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끌리고 생존에 집착하며 끝없이 안전을 추구한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공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남극의 침묵은 시간의 무덤이다. 얼음 아래에는 과거의 세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나무, 동물, 그리고 어쩌면 문명까지 모두 얼어붙어 있다.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영혼을 기다린다. 빙하가 천천히 움직이며 갈라질 때 그 틈새에서는 고대의 공기가 새어나온다. 1만 년 전의 공기, 2만 년 전의 공기, 어쩌면 그 이전의 공기까지. 그 공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먼지 입자, 꽃가루, 그리고 소리. 얼음은 소리를 기억한다. 과학자들은 빙하 속 공기방울에서 고대의 천둥 소리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 화산 폭발의 메아리, 바람의 울부짖음, 그리고 어쩌면 살았던 이들의 목소리까지. 물론 이것은 시적 상상이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얼음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문명의 마지막 순결을 상상해보자. 남극의 해안가, 한때는 초록빛이었던 땅,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뭔가 잘못되었다. 별들의 위치가 바뀌었고 계절이 혼란스러우며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조금, 그러다 더 많이, 결국 멈추지 않는다. 강이 얼고 나무가 죽고
동물들이 떠난다.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북쪽으로 떠난다. 따뜻한 땅을 찾아서 그들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이집트에, 수메르에, 인도에 정착한다. 그들은 새로운 문명을 세우지만 옛 고향에 대한 기억은 잊지 않는다. 이야기로, 신화로, 전설로 전해진다. 우리는 남쪽에서 왔다. 신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었다. 한때 낙원이 있었다. 하지만 떠나지 못한 이들도 있다. 너무 늙었거나, 너무 약했거나, 혹은 고향을 떠날 수 없었던 이들. 그들은 남는다. 얼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얀 침묵이 모든 것을 덮는다. 그들의 집, 그들의 신전, 그들의 무덤 모두 얼음 아래로 사라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 수천 년, 수만 년. 얼음은 계속 쌓인다. 2km, 3km. 모든 것이 잊혀진다. 빙하의 갈라짐 속에서 들리는 소리. 그것은 단지 얼음이 움직이는 소리일까? 아니면 묻혀있던 것들의 속삭임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상상한다. 얼음 아래의 침묵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 신화와 전설의 시대가 끝나고 탐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인류는 지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고 얼음과 폭풍 속을 헤쳐나갔으며 때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남극은 더 이상 상상 속의 땅이 아니게 되었다. 신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1519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스페인 국왕의 명령을 받고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향료제도, 즉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남아메리카의 끝을 돌아야 했다. 남이 52도,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산처럼 솟구치는 해협. 그는 이 위험한 물길을 통과했고 그 해협은 그의 이름을 따라 마젤란 해협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곳을 지나며 그는 남쪽을 바라보았다. 얼음과 안개로 뒤덮인 땅. 그것이 티에라 델 푸에고, 불의 땅이었다. 원주민들이 밤에 피운 모닥불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마젤란은 알지 못했다. 1768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인데버 호를 이끌고 남태평양으로 향했다. 그의 공식적인 임무는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밀 지령도 있었다. 전설의 남쪽 대륙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를 찾는 것. 영국 왕실은 그 대륙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을 영국 영토로 만들고 싶어 했다. 쿡은 남쪽으로 항해했다. 남이 40도를 넘어 50도를 넘어 그리고 60도까지. 하지만 대륙은 보이지 않았다. 얼음만이 가득했다. 쿡은 두 번째, 세 번째 항해에서도 남극을 찾으려 했다. 그는 남극권까지 도달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남이 66도 33분을 넘은 것이다. 1773년 1월 17일 그는 얼음벽 앞에서 멈춰야 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그는 항해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가본 적 없는 곳까지 갔다. 하지만 만약 남쪽 대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얼음뿐이다. 쿡은 실망했지만 그는 진실에 가까이 갔다. 남극은 존재했다. 단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을 뿐이다. 1820년 3명의 탐험가가 거의 동시에 남극 대륙을 목격했다. 러시아의 파비안 폰 벨링스 하우젠, 영국의 에드워드 브랜스필드, 그리고 미국의 나세니얼 파머. 누가 진짜로 처음 본 사람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날짜의 차이는 불과 며칠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하얀 대륙, 끝없는 얼음,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는 실제했다. 하지만 그것은 황금의 땅이 아니라 얼음의 지옥이었다. 그 후 100년 동안 탐험가들은 남극을 정복하려 했다. 1838년 미국의 찰스 윌크스 중위는 대규모 탐사대를 이끌고 남극 해안을 측량했다. 그는 동남극의 긴 해안선을 발견했고 그 지역은
윌크스랜드라고 명명되었다. 하지만 그의 항해는 논란으로 가득했다. 일부 장교들은 윌크스가 본 것이 실제 육지가 아니라 빙산이나 구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윌크스는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세기에 레이더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윌크스가 본 것이 정말로 남극 대륙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는 150년 동안 오해받았던 것이다. 인간의 눈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아니면 진실을 예견한 우연일까? 남극 탐험의 역사는 이런 모호함으로 가득하다. 안개와 얼음, 햇빛의 반사와 신기루. 탐험가들은 종종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존재하는 것을 놓쳤다. 극지방의 환경은 감각을 속인다. 거리감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으며 눈과 하늘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화이트아웃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고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환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지만 탐험가들은 멈추지 않았다. 19세기 말 황금의 남쪽 대륙이라는 신화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야망이 생겼다.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 지구의 가장 남쪽 지점. 모든 자오선이 만나는 곳.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목표를 넘어선 상징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자연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것. 1901년 영국의 로버트 팔콘 스콧이 디스커버리 호를 타고 남극으로 향했다. 그와 함께 젊은 어니스트 셰클턴도 있었다. 그들은 남위 82도까지 도달했지만 남극점은 여전히 멀었다. 식량이 부족했고 추위는 견딜 수 없었으며 몇몇 대원들은 괴혈병에 걸렸다. 셰클턴은 병에 걸려 영국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는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을 맹세했다. 1907년 셰클턴은 자신의 원정대를 조직했다. 님로드 원정이라 불리는 이 탐험에서 그는 남위 88도 23분까지 도달했다. 남극점까지 불과 180km. 하지만 식량이 거의 바닥났고 날씨는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돌아가자. 살아 돌아가는 것이 죽은 영웅이 되는 것보다 낫다. 그의 말은 유명해졌다. 그는 실패했지만 모든 대원을 살려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1911년 경쟁이 시작되었다.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과 영국의 로버트 스콧, 두 팀이 거의 동시에 남극점을 향해 출발했다. 아문센은 개썰매를 사용했고 가벼운 장비를 가져갔으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스콧은 조랑말과 기계썰매를 사용했고 더 많은 과학 장비를 가져갔으며 영국식 방법을 고집했다. 1911년 12월 14일 아문센이 먼저 남극점에 도달했다. 그는 노르웨이 굵기를 꽂았고 스콧을 위해 편지를 남겼다. 한 달 후 1912년 1월 17일 스콧도 남극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문센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스콧의 일기에는 절망감이 묻어난다. 신이시여, 이것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조난당했다. 추위, 기아, 그리고 절망. 스콧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둘씩 죽어갔다. 마지막 일기는 1912년 3월 29일에 쓰였다. 우리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셰클턴은 1914년에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배 인듀어런스호는 웨델헤이 얼음에 갇혔다. 배는 천천히 압착되었고 결국 부서졌다. 셰클턴과 그의 대원들은 표류하는 빙하 위에서 수개월을 보냈다. 식량은 바닥났고 추위는 극한이었으며 희망은 사라져갔다. 하지만 셰클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1300km를 항해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다. 그리고 모든 대원을 구출했다. 한 명도 잃지 않고 이것은 인류 탐험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다. 제국주의와 과학의 경계.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남극 탐험은 단순한 지리적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위신이었고 제국의 영광이었으며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영토 확장이었다. 영국,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모든 강대국이 남극을 차지하려 했다. 깃발을 꽂고 이름을 붙이고 지도를 그렸다. 지식이 곧 권력이던 시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진짜 과학자이기도 했다. 생물 표본을 수집하고 기후를 측정하고 지질을 연구했다. 스콧의 마지막 원정에서 대원들은 죽어가면서도 16kg의 화석 표본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 그 화석들은 나중에 남극이 한때 따뜻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과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다. 인간의 도전과 자연의 절대성, 남극 탐험의 역사는 이 두 힘의 충돌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를 넘으려 하고 자연은 그것을 냉혹하게 시험한다. 남극은 용서하지 않는다. 작은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진다. 너무 많이 땀을 흘리면 옷이 얼어붙고 체온이 떨어진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탈진한다.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동상에 걸린다. 모든 것이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은 너무나 섬세해서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극은 인간을 매혹시킨다. 그것은 순수한 도전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남극에서는 의미가 없다. 오직 생존만이 중요하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다. 두려움, 용기, 연대, 그리고 의지. 극한의 환경은 인간성을 벗겨낸다. 거칠애를 모두 제거하고 본질만을 남긴다. 20세기 중반 항공기와 기계 장비가 발달하면서 남극 탐험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1929년 리처드 버드 제독이 남극점 상공을 비행했다. 썰매로 수개월 걸리던 거리를 몇 시간 만에 주파한 것이다. 1957년 국제지구 물리학 연도가 시작되면서 남극은 과학의 실험실이 되었다. 여러 나라가 연구 기지를 세웠고 과학자들이 상주하기 시작했다. 탐험의 시대가 끝나고 연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더 커졌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얼음 밑의 산맥, 숨겨진 호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지형들. 레이더와 인공위성이 보여주는 남극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지도의 공백은 채워졌지만 지식의 공백은 오히려 넓어졌다. 남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 탐험가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단지 얼음과 눈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가능성을,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주는 경외감을 보았다. 아문센은 승리를, 스콧은 비극을, 셰클턴은 인간애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같은 대륙이지만 각자가 본 것은 달랐다. 왜냐하면 남극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시험을 치렀다. 지도 위의 공백이 채워졌지만 상상력의 공백은 남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남극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탐험의 시대는 끝났지만 탐구의 시대는 계속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마침내 대답을 찾을 것이다. 얼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날까지. 그리고 탐험의 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 인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1959년 12월 1일 워싱턴 DC에서 12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벨기에, 일본, 그리고 남아프리카. 냉전의 한가운데 이념의 대립이 세계를 둘러 갈라놓았던 시대에 그들은 남극에 관해서만큼은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남극 조약,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대륙 전체를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곳으로 만든 조약이었다. 조약의 내용은 명확했다. 남극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군사기지 건설 금지, 무기 실험 금지, 핵 폐기물 투기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모든 영토 주권 주장은 동결된다. 이미 여러 나라가 남극의 일부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그들의 주장은 겹치기도 했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극 조약은 이 모든 주장을 일시 정지시켰다. 동의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다. 단지 멈춰둔 것이다. 영원히. 이것은 외교적 기적이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몇 안 되는 조약 중 하나였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기 3년 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2년 전의 일이었다.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 속에 있을 때 남극만큼은 평화의 땅으로 남기로 한 것이다. 과학과 평화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남극을 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조약은 과학 연구를 장려했다. 각국은 연구 기지를 세울 수 있었고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1961년 조약이 발효된 후 남극은 국제과학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기후 연구, 빙하 연구, 천문학, 생물학, 수많은 발견이 이루어졌다. 오존층 구멍이 남극 상공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운석이 남극의 얼음 위에서 수집되었으며 고대 기후의 비밀이 빙하 코어에서 밝혀졌다. 남극은 지구의 과거를 읽는 도서관이 되었다. 하지만 조약은 동시에 제한도 가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발굴은 금지되었다. 1991년 환경보호의 정서가 추가되면서 광물 자원 개발도 50년간 금지되었다. 남극의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였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손상되지 않은 생태계 중 하나다.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탐사 제한. 남극 조약 체계 아래에서 연구 기지 외의 지역으로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된다. 허가가 필요하고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활동은 보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 발견할 수 없도록 보호된 진실. 만약 얼음 아래에 정말로 무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파낼 수 없고 조사할 수 없으며 심지어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금지될 수 있다. 음모론자들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한다. 왜 남극은 그토록 철저하게 보호되는가? 환경 보호만이 이유일까? 혹시 거기에 알려지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대 문명의 유적, 외계 기술, 혹은 인류의 기원에 관한 불편한 진실? 이것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상상이다. 남극이 보호받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지구의 마지막 야생이고 기후 시스템의 핵심이며 과학 연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멈추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것은 항상 의심을 낳는다. 탐험이 멈춘 뒤 생겨난 침묵. 20세기 초 남극은 영웅들의 무대였다. 스콧, 아문센, 셰클턴, 그들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신문은 그들의 모험을 일면에 실었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남극 조약 이후 남극은 조용해졌다. 여전히 과학자들이 그곳에 있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중의 관심은 사라졌다. 남극은 다시 잊혀진 땅이 되었다. 단지 이번에는 법과 조약으로 보호받는 이침이다. 그리고 음모의 그림자.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남극에 대한 온갖 이론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비밀기지, 숨겨진 문명, UFO 착륙장, 시간의 포털, 구글, 어스에서 발견된 이상한 형태들, 설명할 수 없는 위성 이미지들,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들이 올린 글들. 대부분은 오해나 조작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극에 대한 갈증, 알고 싶은 욕구, 그리고 공식적인 설명에 대한 불신. 정부와 과학계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 실제로 비밀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대 문명이나 외계인과는 관계가 없다. 냉전 시대, 남극에는 정찰 위성 기지들이 있었다. 통신 감청 시설들이 있었다. 남극 조약은 군사 기지를 금지했지만 과학 연구라는 명분 아래 많은 것들이 허용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감시했고 남극은
첩보전의 무대이기도 했다. 이것은 최근에야 일부 기밀이 해제되면서 알려진 사실들이다. 음모는 있었다. 단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음모였다. 하지만 고대 문명은 그것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과학적 증거는 없다. 남극에서 인간 정착의 흔적이 발견된 적은 없다. 도구도 건물도 무덤도 없다. 하지만 부재의 증거가 증거의 부재는 아니다. 남극의 99%는 얼음 아래에 묻혀 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레이더로 지형을 스캔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지질 구조만을 보여준다. 작은 유적, 건물의 기초, 도구나 뼈 같은 것들은 감지되지 않는다. 고대 문명이 아니라도 남극은 인류의 기억이 묻혀 있는 곳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얼음 속에는 수십만 년의 기후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이 숨 쉬었던 공기, 그들이 보았던 하늘, 그들이 경험했던 기후 변화, 모든 것이 얼음 속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남극은 지구의 기억 저장소다. 문명의 유적은 아니지만 문명이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의 기록이 거기 있다.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남극의 생명, 침묵, 그리고 가능성. 보스토크 호수의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다. 빛 없이도, 영양분이 거의 없어도,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다. 만약 지구가 다시 대재앙을 겪는다 해도 생명은 어딘가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침묵은 남극의 본질이다. 그곳에서 소리는 다르게 들린다. 대기가 너무 차갑고 건조해서 음파가 이상하게 전달된다. 목소리는 가까이에서도 멀게 들리고 멀리서 들려야 할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기도 한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바람이 눈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절대적인 정적.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우주의 광대함, 시간의 깊이, 그리고 자신의 더섭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얼음 아래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 위성 측정, 그리고 빙하 하부 탐사 기술. 언젠가 우리는 남극 조약의 제약 안에서도 얼음을 녹이거나 파내지 않고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만약 정말로 뭔가 특이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파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알아야 할까? 모르는 채로 둬야 할까? 어쩌면 남극은 우리가 아닌 미래의 인류가 읽게 될 역사서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의 우리는 표면만을 긁을 뿐이다. 하지만 100년 후, 200년 후, 혹은 1000년 후의 인류는 다를 것이다. 그들은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어쩌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남극은 기다린다. 천천히 인내심 있게 영원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얼음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은 밀리미터씩 센티미터씩 움직인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빙하는 흐른다. 너무 느려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인다. 바다를 향해, 해안을 향해, 결국에는 녹아서 물이 된다. 그리고 그 물속에는 수만 년 전의 공기 방울이 터지며 사라진다. 고대의 숨결이 현대의 대기와 섞인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다. 우리는 서 있다. 21세기의 인류는 지식과 무지의 경계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남극에 대해 이전 어느 세대보다 많이 알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모르는지도 더 잘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남극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의 비밀을 모두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탐구하는 존재다. 알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이다.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이다. 남극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잃어버린 문명이 있었는가?
그리고 설령답을 찾지 못한다 해도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남극에는 별이 뜬다. 빛 공해가 없는 그곳에서 하늘은 수천 개의 별로 가득 찬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남십자성이 빛나며 때로는 오로라가 춤춘다. 초록빛, 붉은빛, 보라빛 커튼이 하늘에 펼쳐진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은 작아진다. 하지만 동시에 연결감을 느낀다. 저 별빛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빛을 보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주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남극의 얼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이다. 시간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기록이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다. 만년 전으로, 10만 년 전으로, 100만 년 전으로. 그리고 어쩌면 거기 어딘가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홀로인가? 고요한 결말이 다가온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질문은 계속된다. 남극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침묵 속에서, 얼음 속에서, 시간 밖에서. 우리가 있든 없든 그것은 존재할 것이다. 빙하는 계속 움직이고 바람은 계속 불며 별은 계속 빛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수백 년 후, 어쩌면 수천 년 후 누군가 다시 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남극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얼음 위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 그것은 낮게, 부드럽게, 마치 자장가처럼 들린다. 귀를 기울이면 그 속에서 뭔가 들리는 것 같다. 말인지 음악인지 아니면 단순한 바람의 울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어쩌면 그것은 모두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메아리, 현재의 속삭임, 미래의 약속 모두가 섞여서 하나의 소리가 된다. 눈을 감는다. 깊은 숨을 쉰다. 남극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운다. 그리고 천천히 내쉰다.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되며 의식이 흐릿해진다. 이제 잠들 시간이다. 남극의 침묵 속으로, 얼음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멈춘 곳으로. 꿈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지도 모른다. 혹은 적어도 평화를 찾을 것이다. 잘 자라, 여행자여. 남극의 별들이 당신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세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 꿈꾼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 찾는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들을 수 있다. 얼음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결코 잊혀지지 않을 첫 문명의 속삭임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볼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극에 대해, 잃어버린 문명에 대해, 혹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